국민학교 때 별명은 개백. 부산 수정국민학교 3학년을 마친 나는 이 학교에서 갈라져 나간 수성국민학교로 옮겨 3년을 다니고 1959년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상기술계 급조한 교사에서 한 반에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했다. 한국전이 쓸고 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여러 신문은 10년 후에 우리 사진을 찍어 해방둥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면서 희망의 증거로 삼았다. 우리 반엔 10명 정도의 고아원 출신들이 있었다. 이들은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다. 나는 그들 중 한 아이가 가진 줄칼이 탐나 11분에 내 도시락과 교환했다. 우리의 영웅은 간창과 개백이었다. 그때 아이들끼리 별명을 붙여 불렀는데 나는 개백이었다. 이름이 정체성이란 말 그대로 나는 상당 기간 백제 편이었다. 흑채상지 이야기가 나오는 역사소설을 읽고 개백의 백제군을 무찌른 김유신이 싫었다. 장군이란 별명을 가진 아이는 힘이 셌다. 1970년대 후반 부산의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이던 나는 쌀집 주인이 칼을 맞고도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써야 했는데 피살자는 그 장군이었다. 그때 선망의 대상이 된 존재는 살찐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야윈 편이라 살찌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광화문에서 길을 걷다가 만난 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조 기자는 몸 관리를 정말 잘하네요 라고 했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한참 생각했다. 내가 몸이 좋다고? 주먹 다짐이 예사였다. 자연스럽게 학생들 사이에 랭킹이 만들어졌다. 나는 5, 6등에서 맴돌았다. 랭킹 1위는 수시로 도전을 받아 결투로 챔피언 자리를 지켜야 했다. 결투 때는 말리는 학생들은 없고 둘러서서 구경하다가 한 사람이 코피가 나면 끝을 냈다. 소년들 사이에서 결투 문화가 사라진 것은 1960년대 들어서이다. 1950년대 후반 부산의 거리 풍경을 생각하면 좀 기이한 장면들이 스쳐간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배고픈 소년들이 엿길을 들고 평행봉에 매달리는 등 힘 자랑이 펼쳐졌다.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서 아이들은 왜 그렇게 힘겨루기에 투지를 불태웠는지 의아하다. 일제시대를 겪은 교사들의 스파르타식 교육 영향인지 불사조처럼 생존투쟁을 벌이며 일어서던 나라의 시대정신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었는지 여하튼 바깥에선 엽기, 철봉이고 집에선 곤봉과 아령이었다. 당수, 유도, 권투도장도 많았다. 의지력을 기른다면서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했다. 시네마 천국,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라디오도 드물었던 시절, 거의 유일한 오락은 영화였다. 이탈리아 영화 시네마 천국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모처럼 영화관에 들어가면 낸 돈이 아까워 3회 연속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외화였다. 부산 동부경찰서 옆 대로변에 미성극장이 있었다. 집에서 가까웠다. 돈을 내고 입장할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이 나무 문에 구멍을 여러 개 파놓았다. 1956년 여름방학 어느 날 오전 나는 일찍 가서 안경 구멍처럼 생긴 곳을 선정. 맞은편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정신없이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오른쪽 눈을 번쩍하고 쑤시는 게 있었다. 찔린 눈은 깜깜해지는데 구멍을 통해 나온 것은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버리는 막대였다. 나는 아픈 눈을 감싸고 집으로 달려가 누워 버렸는데 다행히 실명에 이르지는 않았다. 1950년대의 참혹한 장면은 상위 군인들의 횡포였다. 국가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 민폐를 끼치는 수밖에 없었다. 팔다리 잃은 이들이 상점에 들르면 고르는 대로 물건을 내주어야 했다. 오히려 군사혁명 뒤 현재 국가보훈처의 전신인 원호처가 생기면서 상위군인 문제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1954년 무렵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 재산과 집을 날린 다음 연료 상점을 열었다. 부산 동구 좌천동 뒷길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 저택 맞은편이었다. 장작, 숯, 연탄을 찍어 팔았다.
작고한 우원철 전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은 19공탄 덕분에 살림이 보호되었다고 했는데 연탄가스 중독 사망자도 많았다. 지하 깊은 곳을 파야 석탄을 깰 수 있는 광산에선 붕괴 사고로 떼조금하는 광부도 잇따랐다. 산업전사란 말은 이들에게 처음 붙여졌다. 몇 년 전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석탄 박물관에 갔더니 강원도 탄광에서만 누적 사망 광부가 4,000명 이상이었다. 미군 기름을 끈다. 1950년대 부산에선 아직 호롱불을 쓰는 곳이 많았다. 허야가 넘어져 불이 자주 났다. 지나가는 전선을 벗겨놓았다가 밤에는 전깃줄을 걸어 전등을 밝히는 도전도 예사였다. 그렇게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들도 많을 것이다. 1989년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연희 씨를 처음 인터뷰했을 때 그는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가장 놀란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상점에 물건이 많은 것과 그 물건들을 바깥에 진열해 놓아도 도둑맞지 않는 점이 신기했다고 했다. 1950년대의 부산은 북한에 더 가까웠다. 우리 아버지 연탄 공장에선 5, 6명의 인부가 일했다. 40대의 한 남자는 햇볕 드는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석탄 부스러기를 잘게 깨는 일을 하였다. 종일 말이 없었다. 저녁 무렵이면 부인이 데리러 오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정갈한 얼굴이었다. 남편은 교사였는데 좌익으로 몰려 조사를 받다가 얻어맞아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건장한 20대 제대 군인 출신은 연탄을 지게로 나르는 일을 했는데 나하고 친해 전투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적군과 대치 중인 전선에서 물을 길러 갔다가 북한 군인과 맞닥뜨려 때려 죽인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뻘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겨울인데도 냉방에 모셔놓고 왔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했다. 이 무렵 목격한 우스운 일 하나. 1957년 겨울 한국엔 난데없는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미군이 한국 정부에 대주던 기름을 끄는 것이다. 미군은 원조 물자의 하나로 기름을 한국 정부에 주고 정부는 이를 시중에 내다 팔아본 돈을 정부 예산으로 썼다. 미군은 석유에 대하여 정부가 너무 낮은 환율을 적용한다면서 환율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기름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버스 운행과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지니 이승만 정부는 손을 들고 환율을 인상했다. 5.16 이후 박정희 정부가 울산의 정유 공장부터 짓기로 한 것도 석유 자립 없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란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절로 익힌 한자.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을 읽으면서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기사는 토시를 빼면 거의 전부가 한자 표기였고 연재소설은 한글이 많았다. 한자가 있어도 재미에 빠져 신문을 읽고 또 읽으니 저절로 한자를 알게 되었다. 나는 한 번도 한자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다. 글자 하나하나가 추상화적 이미지인 한자는 그림처럼 스스로 그 뜻을 알려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중학교 들어갈 때는 신문을 자유자재로 읽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메이저리그 야구에 빠져 미군 중계방송을 듣고 야구 영문 잡지를 닥치는 대로 읽다가 역시 저절로 영어에 물리가 들인 경험이 있다. 1956년 대통령 선거는 호기심 많은 나 같은 소년들을 유세장으로 끌어냈다. 민주당 후보 신니키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구호로 아이들도 한월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는 수세적 구호였다. 구관이 명관이다. 아버지도 야당 편이었다. 신니키는 투표일을 며칠 남겨두고 급사했다. 사람들이 사표를 각오하고 그에게 던진 표가 160만 표. 부통령 선거에선 장면 민주당 후보가 큰 차이로 자유당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는 유효 투표의 30%를 받았다. 나중에 내무장관이 되어 부정선거를 지휘, 4.19의 원인을 제공하는 최인규는 전 공산주의자 조봉암에 대한 이런 높은 지지를 보고 이승만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으면 한국은 선거를 통하여서도 공산화될 수 있겠다는 공포감이 생겼다고 옥중회고록에 적었다.
당시 11살 국민학교 4학년생이 느낀 바닥 민심도 신익희가 당선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노산 이승만에 대한 실증이 감지되었다. 아이들까지 신익희 추모곡이 된 박춘석 작곡, 솔로원 작사, 손인호 노래,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부르고 다녔다. 6.25의 참화를 겪지 않은 경상도 지역에서 조봉암 지지가 강했고 빨갱이로 몰려 경찰이나 군으로부터 당한 이들의 반이승만 감정도 상당했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무술경위를 동원,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안법 파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아버지도 흥분했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이른바 야당지였다. 중2 때부터 사상계 읽어. 나는 국민학교 때는 세법 잡지, 중학교 때는 학원을 정기 구독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사상계를 읽고 있었다. 사상계는 4.19와 5.16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비판적 지식인들과 개혁적 장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1960년 3.15 의거에서 4.19 그리고 4.16 이승만 하야로 이어지는 격동의 주요 현장은 마산, 부산이었고 나는 부산 중학교 2학년생이었다. 3월 15일 마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규탄 시위대의 경찰이 발포, 사상자가 생기면서 시위의 불길은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옮겨 붙는데 마산, 부산에선 고등학생들이 주력이었다. 부산 중학교와 운동장을 공유하는 부산 고등학교가 시위에 적극적이었다. 중학교 교사들은 시위 찬반으로 엇갈려 교실에서 가르침이 정반대였다.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부산 문화방송은 마산의 시위 현장을 라디오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주병옥은 4년 전 신익희처럼 투표일 직전에 사망. 이승만의 당선은 확정된 상태에서 부통령으로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켜 후계자 문제를 없애려 한 것이다. 계엄사령관 박정희 1960년 4월 19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부산에선 지역 계엄사령관 사진이 신문 지면에 등장했다. 군수기지사령관 박정희였다. 이름이 여자 같다는 게 첫 느낌이었다. 그리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야를 발표하니 세상이 뒤집어졌다. 가까운 동부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관들은 자취를 감추고 군중이 경찰서로 난입. 약탈한 문서들이 거리를 하얗게 뒤덮었다. 학생들이 징발한 트럭들이 시위대를 태우고 어디론가 줄을 지어 가고 있었다. 4.19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과도 정부를 거쳐 내가제로 개헌, 총선을 거쳐 민주당 시대가 열렸다. 부산의 중앙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장에는 주요한 박승천에 이어 거제 출신 김영삼 후보도 등장했다. 30대 초반에 앳되어 보이는 그의 연설은 별로였다. 집권 민주당은 신구파로 분열했고 이게 5.16을 부른 원인이 되었다. 구파의 윤보선 대통령 선출 뒤 실권을 쥔 총리를 뽑는데 구파가 밀던 김도연은 떨어지고 신파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구파 편이었다. 계속